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셧다운 해제에도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12월 FOMC와 AI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네, 특히 미국에서 하락된 부분을 이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12월에 금리 인하가 약해진다. 이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금리 쇼크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와증권 코리아 변정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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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최근에 좀 바쁘셨겠어요.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바쁘셨겠는데요. 네, 이직을 해갖고요.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예. 자, 그럼 오늘은 신입의 열정으로 빛나는 멘트들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셧다운 해제되고 나면 좀 그 분위기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슈는 너무 빨리 소멸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76년 이후에 한 20번, 20번의 셧다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해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번. 그런데 이제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시장 AI 고평가 논란 속에서 이때까지 많이 주식인데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8월 말 그리고 10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인하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하다가. 그런 것을 본다면 갑자기 이제 두 번을 했어요. 고용 불안 때문에.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셧다운이 있었는데 두 번을 금리 인하를 했다. 이거 혹시 깜깜이 인하 아닌가? 지금 물가가 오히려 9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말 기준으로 본다면 그전 달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올랐어요. 물가가 3%대로 CPI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가가 더 오르네. 관세 영향이 천천히 더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금리가 지금 인하할 때가 됐나? 지금 계속 지금 인하를 두 번 하는데 고용이 그렇게 예를 들면 아주 나빠진 건 아니에요.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 대신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지금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이. 특히나 예를 들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내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총재도 그렇고 카시카리 총재도 그렇고 이 두 분은 사실은 이번에 12월 지금 한 번의 FOMC 결정을 남기고 있잖아요. 12월 11일 한국 시간. 그런데 두 분은 이번에 그 보팅 멤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위원사에서 이런 기류가 사실 굉장히 형성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 거기에서 맞서는 파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파워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그 마이런 보여주기로 있지만 마이런 이사가 합류함에 따라서 이번에 또 비컷을 갖다가 주장했다고 하죠. 지금 아직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는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마가 정책이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방정식의 키워드인데. 이것을 이제 인하하는 게 맞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연준의 투표권자들을 본다면 특히나 이사진 중에서 매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갈이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한 12명 중에서 지금 비둘기파가 한 6명, 그리고 매파가 한 3명밖에 안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한 3명은 중립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물가가
좀 오르는 면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뭐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솔직히 셧다운이 풀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부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TJ에서 돈을 뿌릴 거고 그다음에 QT 종료된 거 또 풀릴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다시 늘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포 금리라고 하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폭등해서 이제 단기 시장이 위축됐다 이랬다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저께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 막 어그러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진짜 돈이 없나 본데 이거 유동성 마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정책이 뭐 완화 정책과 긴축 정책을 일정 부분 동시에 갖고 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QT가 지난달 FOMC에서 10월달 FOMC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QT라는 것은 긴축적인 정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함께 금리 인하 정책은 완화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정책과 차가운 정책을 같이 갖고 갔었거든요. 만약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고 가자고 하면 이 QT를 갖다가 이른 시간에 좀 빨리 종료를 했으면 이 정도의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았을까. 이 유동성 위기가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가장 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우리가 여러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갑자기 은행채 스프레드 신용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2의 리만 사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섞인 어떻게 보면은 시선들이 있기도 있었지만 잘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 꺼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긴축을 QT를 좀 너무 길게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고갈이 됐고 이게 또 이제 채권 시장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채권 시장의 지금은 이제 채권 단기 유동성. 그래서 단기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상통화 자산의 가치가 지금 많이 폭락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가상자산, 위험자산 못 사요. 예. 그런데다가 주시장에서 돈이 지금 추가적으로 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도 지금 유입이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 신년물 미국 국채가 4%를 넘어갔잖아요. 최근에 3% 미만에서 3.5%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시사점을 또 주는 거예요. 주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이게 채권도 봐야 되고 단기 자금도 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까지 봐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모든 게 기쁘고 해결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기쁜 순간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4.1% 지금 10년물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우선 미국의 재정 우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 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를 넘어갔다는 건 내가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면 4% 이상 받을 수 있어? 사실 지금은 조정장이에요. 그죠? 조정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이제 그리고 AI 버블론 속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섹터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조정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예전과 같이 5% 10%의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리턴 수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예를 들면 땅 짚고 헤엄치는 4%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4%의 이자.
예, 5%. 예를 들면 국채가 지금 4%면 다른 데 투자한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를 뭐 5% 이렇게도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거래 수익률이 4.1%까지 올라왔다는 거. 4%를 뚫고 올라왔을 뿐더러 더 올라왔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위험 회피 상황이 감지가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채권도 빠지고요, 주식도 빠지고요, 금도 빠지고요, 다 빠져요. 코인도 빠지고요. 비트코인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캐시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이신데요. 최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를 모두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커스가 연준의 입이에요. 파월 의장 같이 주목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지금 변화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인도 기준금리 인하예요. 예, 물론 이제 단기금리 위주로 더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장기금리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도 호재, 채권 시장에도 호재. 내려가면은 금 가격도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그만큼 기회 비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은 갖고 있으면은 기회 비용이 이자입니다. 이자를 못 받아요. 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기회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값도 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이에요. 비트까지. 그건 뭐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방향 거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그죠? 비트코인, 주식, 채권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을 분산시키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전문가들도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셨죠. 이 마이클 윌슨. 예, 최근에 많이 보셨을 때 이 모건 스탠리의 뭐 CIO십니다. 네. 스트래티지스트. 뭐 치프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그런 명함도 있으시고 명함이 여러 개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딱 하나인데 이게 예, 저는 대리 명함 하나 딱 있는데 이게 그분은 뭐 여러 개신 것 같아요. CIO, 치프 뭐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의 치프 스트래티지스트 이게 능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분이 금을 사라고 얘기하세요. 금을 사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어차피 이제 전략가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전통적인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배분은 주식을 채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배분 방법이에요. 주식 60%, 채권 40%.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채권이 금리가 이제 상승하니까 채권과 그다음에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에 내가 이 채권을 사서 4% 받을 수 있던 채권이 5%로 올라가 버리면 아쉽잖아요. 내가 5% 받을 수가 있었는데 4%밖에 나는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사실은 떨어진 거죠. 금리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 속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차라리 그 40%의 채권 배분 속에서 이걸 반으로 딱 나눠서 20%는 금을 차라리 사라. 그리고 채권의 투자 비중은 20%만 남겨놓고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거에서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오히려 어떤 생각이신지 물어도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앵커님은 또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또 그럼 화살은 저한테 오는 건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근데 금을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금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싶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금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을 지금 어떻게 투자하지? 아무리 뭐 비중을 조절한다고 해도 저 지금 그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일단 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지금 이제 물가 해지 때문에 지금 금이 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물 지금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물 자산 중에서 우리가 들고 있으면 가장 값이 나가는 거. 이 하면은 금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도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뭐 전부 다 도색했잖아요. 아주 환하게 웃고 가셨죠. 네, 금은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상이 금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옛날에 어릴 때는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책상이 금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풀칠도 못할 것 같고 자도 못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금은 예로부터 이렇게 그 한 뭐 사이클별로 이렇게 변동폭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금 가격을 갖다가 쭉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의 그러면 그 일직선의 그래프가 거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래프는 물가를 해지할 수 있을 해지 자산 중에서는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상쇄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은 한 번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유 비용이 있잖아요. 금을 갖다 갖고 계시면 저는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금을 많이 갖고 있었을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은행의 논리도 뭐 이해는 갑니다. 중국 뭐 은행은 계속해서 지금 금을 사고 있는데 한국은행 왜 금을 안 사냐? 뭐 이제 그 국회의원분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저는 이제 달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요. 앞으로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그런 위험, 물가 위험보다도 그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을 어느 정도 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9년인가요? 부터 우리나라가 안 사고 있잖아요, 금을. 그 국감에서 사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의 어떤 결정 주체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사지 말라, 정부가 사지 말라도 그거는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국채 이자율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년물로 쳤을 때 지금 4.1%인데 그러면 4%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보면은 이 뭐 단순 산술적으로만 봐도 5년이 지나면 4, 5, 20%의 이자를 갖다가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값이 5년 동안에 20%가 올라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많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이자 비용 측면에서 기회 비용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달러 원 환율 이 환율의 변동성을 갖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는 필요성이 두 가지인데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지금 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금은 몇천 년 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고 귀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현대적인 화폐가 나온 게 채 100년이 안 되잖아요. 종이 화폐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 코인이라든가 이제 뭐 금화 은화가 쓰인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물 교환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은 뭐 인간이 어떻게 보면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그러한 화폐 대용 뭐 증권이 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대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을 대체해서 앞으로 이제 법정 통화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어차피 네. 법정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에 백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예. 어차피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누가 스테이블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원 달러를 사. 뭘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사? 그건 달러야 그냥. 이렇게 얘기 제가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페드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페드가 이제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할 때 단기채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하겠다라는 예. 걸 오피셜리 해버리니까 그러면 장기채가 줄어드니까 장기채가 금리가 좀 그래도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기채 수요가 너무 적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다 패닉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레포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그냥 유동성 없어 이렇게 되니까 완전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제 맞습니다. 갑자기 벌이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막 주가는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오버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이게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변곡점 근처에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레인지 자체가 변했어요. 지금 시장이 변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금리로 본다면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과대했다. 지금 두 번 연속.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끝이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 두더지 잡기 옛날에 해보셨나요? 두더지 올라오면 잡기. 때리고. 네, 여기 때리면 네.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 때리면 여기가 올라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까먹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공식 용어를 쓰면 잊어버리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상황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높고요. 그리고 경제 둔화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제 둔화도 지금 저기 나오지만 성장률이 3.8이에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미국이 오히려 성장률로 보면은 미국이 이머징 마켓인데 어느 나라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요 지금. 지금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지금 섹터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왜냐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AI가 추진하는 그런 경제. 지금 이제 그 AI 그 투자 베팅 규모를 보시면 천문학적이에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얼마나 뭐 1조 달러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조달라는 조원은 들어봤어도 조달라는 달러면 1,500조예요. 그런데요. 지금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이 블룸버그 자료이긴 한데요. 2024년 1월 그리고 2025년 1월 기준 AI 투자 규모가요. 이 네 회사를 합한 규모가 2024년 1월 말 1월 초 기준으로는 217 그러니까 217조 달러입니다. 217조 달러면은요. 이게 30경원이에요. 30경원이에요. 저는 이게 수치가 잘못됐나. 제가 맨날 이걸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달러 단위를 보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제 눈을 의심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원본 자료를 다시 보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눈이 지금 제가 혹시 공이 더 휘둥그레졌어요. 붙었나? 빌리언인데 트릴리언으로 봤나 뭐 이런 수준이죠. 네, 제가 잘못 봤나 제가 한 3번을 확인을 했어요. 맞는 숫자예요. 이게 그리고 2025년 기준,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337.8조 달러, 340조 달러면은요. 이거 50경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4개 회사가 투자하는 규모가. 이게 지금 예상이 내년 1월에는 410조 달러 규모로 늘어납니다. 이걸로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라면 내년에는 65조 원 정도로 내년에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차피 누적 규모긴 하죠. 이게 그래서 65조 원, 65경원 죄송합니다. 65경원이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야후라든가 알타비스타라든가 아니면 구글은 나중에 나왔고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매집하는 그런 상황도 났었고요. 나중에 굉장히 어떻게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높이 올라갔다가 크래시가 났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 AI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여기서 지면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감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기업은 이 중에서 한 4-5 기업 중에서 한두 기업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래시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뭐 고용을 갖다가 해지를 하거나 나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해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성장률이 3% 후반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공포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베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워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고만해야 돼.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동 장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만 보고 롤러코스터로 막 지나가요 지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테네시 윌리엄스의 그런 희곡이 있지 않습니까? The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란 이름의 정차.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 전차에 지금 타 있는. 예, 지금 전차에 막 차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무서운 거죠. 근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번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왔잖아요. 대부분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 생각에는 410 트릴리언은 아닐 것 같아요. 410 빌리언일 것 같아요. 왠지. 뒤에 단위가. 왜냐하면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 1 트릴리언 달러 넘어간 게 이제 엔비디아가 5 트릴리언이니까 5조 달러 얘기했던 거니까 대충 보면 빌리언인데 이게 막 그 단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는 410 트릴리언 달러면 너무 커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예. 그것은 약간 이제 찾아보면 보면은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빅테크들이 몇 헌드레드 밀리언 빌리언의 돈을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장기로 발행을 하더라고요. 단기도 섞여 있고. 그럼 국채를 사느니 100bp 더 주는 그러니까 1%더 주고 2%더 주는 메타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사면 국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면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내려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때 뭐 엄청 발행을 하겠대잖아요. 네. 엄청 짓겠대잖아요. 예센터를 몇 조 달러씩 계속 짓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채권 발행하든지 정부가 보증을 하든지 뭐 하라는 거고. 그러면 뭐 금리 내려가긴 되게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가면은 금리가 안 내려가면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로 가고 그쵸. 고용도 나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금리 왕창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뭐 단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한테 이해하는 거는 뭐냐 AI의 이만큼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자료가 잘 됐든 못 됐든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만큼 많이 투자가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투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맞아요. 자금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쪽에 크래시가 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고 게다가 아까 단기 금융 시장에서 벌써 약간 경색 뭐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한 18%가 넘습니다. 현재 이제 한 19%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년에도 약 뭐 한 2조 달러 가량 뭐 2천조가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한 3천조 가량 되는 이런 돈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모가 이제 상환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만기가 올 때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보통 뭐냐면 계속 지금 렌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20%는 렌트가 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싼 자산들이 지금 공실이 커요. 예, 서부에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 다 썼었는데 사무실을 뭐 이제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비싼 건물들의 이제 렌트가 많이 비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비싼 건물들의 가격이 많이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지금 40%까지 지금 아직도 하락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전액 현금이나 자기 자산으로 사지 않습니다. 예, 이것들을 보통 PF나 아니면 여러 뭐 운용사라든가 연합을 해서 고객 자산을 받아서 이것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고객이 나중에 더 이상은 내가 여기 돈을 갖다가 넣지 못하겠다. 그죠? 이거 내 거 회수할래. 나머지 잔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위.
꺼버려야 되는 거지 그 계약을.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고 저렴한 가격.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 가격들이 연쇄적으로 뭐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게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 그 뭐 리만 금융 위기도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용 경색은 나중에 결국에는 부동산에 불이 붙어서 이 성향에 불이 붙어서 예, 그렇게 도화선이 돼서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래요. 신용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 같은 것들이 초반에 어느 정도의 조짐이 보인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호재 아니면은 호재로도 볼 수 있고 악재로도 볼 수 있는 게 그런 신용 경색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미국의 연준은 급하게 비컷이고 막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뜨거워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연준의 문제는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더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팔을 비틀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제2의 리먼 금융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특히 파월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면 그 실책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연준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좀 쭉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여전히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놔야 되는 그런 건가요? 비컷이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신용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빅컷, 게다가 자이언트 컷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건데 사실 단기 금융 경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제 생각에는 그 QT를 너무 길게 갖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QT를 조금 앞당겼었고 게다가 금리 인하보다 자금을 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흡수해서 갖고 와 버리는 거는 단순한 금리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빨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크고 뭐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뉴욕 연준의 오버나이트 스탠딩 레포 잔액이 지난달 말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참가자들은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은행들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에요. 특히나 이 스탠딩 레포 잔액은 뭐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 예금도 많고 돈이 많은 기관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말에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빌렸다는 건 그만큼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급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유동성 창구가 있어요 연준에 이게 SRF라고 하는데 SRF를 본다면 이것을 잘 안 빌려요. 금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당연히 비싸게 해놨죠. 그래서 뭐냐면은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지만 각 그 지방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연준들이 지역 연준이 있잖아요. 채권 받고 돈 빌려줬는데 그걸 자꾸 많이 빌려가니까 돈이 없는 거죠 시장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지금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 지금 제로입니다. 지급 준비율이 우리나라도 지급 준비금이 있잖아요. 네. 은행들이 다 예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 7% 정도를 갖다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뱅크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쓰겠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런 취지로 지급 준비율을 어느 정도
못 박아놓고 있어서 뭐 중앙은행 그 시중은행들이 그만큼 예금을 해야 되는 준비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뭐 의무 조항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 예, 지금 부활시킬 것으로 저는 조만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시키기 전에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뭐냐?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꼬였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복잡하네요, 진짜. 그래도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렇죠. 셧다운 끝나서 뭔가 좀 유동성도 개선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인지 또 오늘 코스닥도 하락했고 코스피도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할 곳은 있는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셧다운 이슈 사라지니까 바로 또 다시 AI 이쪽으로 눈이 가는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셧다운도 있었죠. AI 거품론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또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조금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셧다운 이슈는 이미 이번 주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게 빠지는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금리 인하 진짜 뭐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AI 거품론 얘기는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죠. 빠질 때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시기상으로 볼 때 뭐 AI 거품론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당연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너무 섣부른 우려는 조금 기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르다고 보시는 이유는 특별히 있으세요? 많죠. 뭐 사실 거품을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거품 터지기 전에 모르죠. 절대 몰라요. 터지고 나서 아는데 이제 저희가 AI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야 그만큼 쏟아붓는 게 이게 맞아? 그리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맞아라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3년도부터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24년도에 2,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딱 1,000억 달러 정도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올해 25년도에가 4,300억 달러. 그러니까 24년도랑 올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내년도가 6,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할 때 거품이 조금 현실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꺾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희가 거품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거품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깔리고 다 깔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는 기업은 야 적절한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망한 기업은 누가 책임지고 나와라. 이게 될 건데 살아남는 기업보다 망하는 기업이 많으면 거품이고요.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더 많으면 그때 당시에 괜찮았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품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네. 이런 AI나 산업이 결국은 이제 위너가 다 갖는 꼴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망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을 거라서 네. 그러면 결국은 버블은 터진다. 그러나 네. 언젠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 이렇게 그렇게 또 몰아가시면 제가 싹 피해 보자면 네. 그건 또 대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막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너나 나나 증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거품들을 몇 번 당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도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급을 조절한 결과도 나온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때려 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젠스랑 대표 화면상에 나오긴 하는데 얼마 전에 TSMC에 얘기를 했습니다. 증설해줘라. 라인 더 줘라.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증설 잘못하면 또 흔한 말로 그렇죠. 물리니까. 네, 물리죠. 근데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쪽 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향후 2, 3년 동안은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거품을 겪어왔고 뭐 대인 것들도 많을 텐데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적절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상 버블 터질 때 네. 되게 흥청망청한 분위기였잖아요. 저 직전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요. 좀 이제 오래돼서 이제 맞아요. IMF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네네. 전이 굉장히 흥청망청하고 좋아요 분위기가. 근데 네네네. 지금은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흥청망청하지 않죠? 예, 흥청망청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느낌상 버블은 네.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데. 예, 느낌상. 느낌상. 네. 근데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네네네. 어쨌든 네. 뭐 끝은 못 봤으니까 끝 네. 근처는 가야 뭐 꺾이더라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상태들은 그냥 수급의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막 하이닉스가 7, 8%가 빠지고 삼성전자 5% 빠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수급에 꼬였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러니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3.8조 원을 사고 네. 외국인은 2.8조를 팔고 개인들이 역시 돈이 많구나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번에? 야, 이렇게 따지면 저 지금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보시니까 개인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개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따져보자면 뭐 이제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과거에 저희가 사실은 보도 못한 4천 이상을 바라보는 게 쉬운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어제 4,100이 넘었습니다. 오늘 조금 거의 한 160포인트 반납을 하고 있어서 이제 4,000을 지키고는 있는데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고환율인 상황이에요. 근데 4,000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력이 괜찮다는 거고 상위인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걸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간밤에 미국 시장 빠진 걸 보면 우리 시장은 사실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이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체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꺼리가 된 것 같아요. 빌미.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순환매도 보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모이면 얘기해요. 야, 요즘 왜 이렇게 빠르냐? 다음 타자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저희도 힘든데 그럼 개인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막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딱 지금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때
투자자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JP 모건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AI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쪽에서 좀 나오는 거지 대부분 좋은 비유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린 구간을 저는 반대로 삼성전자 12만 원 얘기는 하지만 10만 원 넘을 때 사기 조금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셔도 저는 아직은 무리가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요. 어저께 저희 이제 출연자분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모건스탠리에서 바이 레포트 나오면 빠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아씨 네. 역시 걔네들이 내면 일단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계속 틀려요. 근데 JP 계속 모건이 틀리잖아요. 계속 아니 모건 스탠리가 그랬거든요. 모건 어제는. 스탠리도 그렇고 사실은 걔네들이 항상 보면 반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뭐 네. 겨울이다 이러면 뭐. 바이 내놓고서 이렇게 봄이 파는 게 오고. 어딨어요. 근데 이번에는 걔들만 내진 않았습니다. 여럿이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바이를 냈어요? 내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근데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네. 이야기들 나오지만 오늘 사실 핑계거리라면 핑계거리가 또 일본 키옥시아 실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들 반도체나 이쪽은 네. 좋다고 보는데 네. 키옥시아는 왜 그렇게 제가 지금 두 분의 눈빛을 보고 있거든요. 둘 다 눈빛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키옥시안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세부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키옥시아는 사실은 HBM 쪽은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그 애플향 핸드폰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아이폰 17은 조금 잘 팔립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에 많은 양이 아직은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겟팅을 조금 잘못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가 잘 가는 건 사실은 전반적인 레거시 쪽은 아닙니다. 여전히 HBM이 앞에서 끌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레거시 쪽이 가격 하방이 경직이 되면서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키옥시는 그중에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직은 체력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어서 키옥시아랑 굳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내년 아마 한 2분기 넘어갈 때쯤 되면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빅테크가 내년도에 집행을 줄인다, 만다, 아니면 플랫하게 유지한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명분은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오른 종목 보면 결국은 네. 바이오, 조선 두 개만 네. 와장창 올랐는데 이 와중에 이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보이는데 네. 굉장한데 얘네들을 그렇다고 지금 또 따라서 사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 네, 이유인즉슨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한쪽이 수급이 확 쏠렸다가 이쪽이 조금 탁 안 좋은 뉴스 나오잖아요. 잽싸게 빠져서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3, 4거래일,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4거래일 정도인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좋아요. 왜 좋냐를 따져보니까 기존의 다른 쪽들이 오를 때 바이오는 주구장창 쉬었습니다. 거의 한 2, 3주 정도 쉬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바이오 쪽에 학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아직 남은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회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이제 어찌됐건 새벽에 장이 또 하죠. 이때 이제 만약에 빅테크가 다시 바로 그냥 반등을 한다. 반등한다. 완전 또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 섹터를 보자면 반도체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수출입 데이터나 아직 꺾이는 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빠질 때 조금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에이펙 때 저는 핵잠수함 얘기 나올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쿨하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군함 제조하는 업체가 사실은 원톱 체제입니다.
거의 뭐 이제 두 가지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원톱 체제인데 얘네들이요 납기 지연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 맡기면 한 5년 10년 딜레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우리 쪽에 계속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주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아래 방산, 로봇,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때마다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두시고 이 안에서 반대로 움직이시는 게 차라리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도 조금 살짝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네. 한데 지금 뭐 섹터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는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뭐 주식, 채권, 금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해보시죠. 이제 현재 크게 다른 케이스 없이 현재 수준으로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그냥 안전한 포트는 50% 정도는 항상 저희가 채워야 되는 게 반도체랑 조선은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실적 안 꺾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이제 수주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1차는 그 다음에 미국 MRO 때문에 2차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는 방산까지 완전히 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수 지원함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죠. 캐나다랑 페루 잠수함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핵 잠수함 얘기 나와요. 그러면 방산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조선의 방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산주 제외하고요. 이건 조금 안전하니까 50% 정도 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방산과 로봇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제 셀트리온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오케이 했죠. 바이오 시밀러가 사실은 유럽 쪽은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지만 미국은 조금 느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것들을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12월 달에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 70%대였다가 지금 50%로 기대치가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12월 달 되면 내년치 좋은 전망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12월 달에 바이오는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는 잡지 마시고 차라리 반도체나 조선으로 한 번 더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왔다가 바이오가 그때 쉴 거예요. 그때를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초 되면 사실 최근 들어서 너무 조금 안 가고 있는 게 저는 의외로 엔터랑 화장품 섹터. 왜냐면 겨울에 걔네들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못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수급이 그리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한 바퀴는 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갈 포트 50, 그다음에 월이나 월초, 내년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엔터랑 화장품은 완전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네.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조금씩은. 해야죠. 지금 이제 뭐 이제 부모님들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십니까? 누구 콘서트 한대더라.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핸드폰 전쟁 시대예요, 또. 티켓팅 전쟁. 티켓팅 전쟁. 네. 예약했다 못했다. 뭐 네 손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그러면 항상 엔터는요.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냐면 사실은 원래 11월 중순 때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변 노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펙에서 이번에 중국 또 왔다 가서 좋은 얘기 나왔는데 아직 이것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쉴 때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사실 소비 위주의 GDP 국가잖아요. 전체 뭐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연 전체 중에서 소비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달이 11월, 12월입니다. 근데 아직 안 섞였거든요. 주가에 전혀.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주 국내 수요보다는 최근에 오른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 수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그럼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국내 조선주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정부는 미국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3.17% 오르면서 58만 6천 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미포가 3.36% 오르면서 23만 500원, 대한조선이 오늘 4%대 강세 보였고 HJ중공업이 4%, 또 동일스틸럭스는 29.93%의 상승세 보이면서 2,37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세율로 최혜국 대우세율이 적용된 건데요. 이렇게 그동안 제기됐던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는 오늘 16%대 강세 보이면서 2,015원에 마감했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마감하면서 13만 원, 셀바셀스케어가 오늘 14%대 강세 보였고 퓨처캠과 유바이오로직스가 14%, 3%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강자 월트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디즈니의 이번 분기 실적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약 224억 6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3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는데요. TV 부문의 부진과 흥행이 약한 영화 라인업이 전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 스트리밍 부문의 영업이익은 39% 증가했는데요. 특히 디즈니 플러스 유료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현재 디즈니는 훌루를 완전히 인수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테마파크와 리조트, 크루즈를 포함한 체험 부문 매출은 6%, 영업이익은 13%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크루즈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디즈니는 내년에 배당금을 주당 최대 1달러 5센트로 50%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2배로 늘려서 7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내년도 콘텐츠 투자 규모를 10억 달러 이상 늘려서 총 24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ESPN의 스포츠 중계권과 영화 스튜디오의 신작, 그리고 TV와 스트리밍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 확대에는 스포츠 중계권 관련 지출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데 UFC와 포뮬러1 같은 일부 중계권은 줄이는 대신 NBA와 WNBA 같은 주요 리그와의 계약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을 목표로 한 한국 오리지널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내년 전략이 한국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현빈 주연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즌2 제작까지 확정됐고 아이유와 변우석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21세기 퀸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가 벌써 6편이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라인업은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구독자 확대와 글로벌 배급망 강화, 또 인기 스타와 IP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작 비용 부담과 스트리밍 경쟁 심화로 단기 수익성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디즈니의 전략은 장기적인 구독자 성장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티그룹은 10월에 이뤄진 디즈니 플러스 가격 인상 효과와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14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나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관심도 갖고 올해는 같이 이제 수익이 좋을 때는 대부분 플러스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연금저축 쪽이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샀다 팔았다 안 해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내가 보유한 계좌가 연말 정산해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질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연금 상품의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주입니다. 네, 지금 뭐 다 연말 정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연금 상품이라고 해서 이게 다 세액 공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일반 연금 보험들이 있어요. 이 연금 보험들은 세제 비적격 상품이어서 납입할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들이 IRP이거나 혹은 연금 저축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상품들은 연말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연말 정산시에 받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보험, 뭐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없고요. 대신에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입한 연금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월급도 받지만 다른 데서 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연말정산도 하고 네. 5월달에 종합소득 두 번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는 거고요. 네. 대신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요즘 이자 배당 소득도 있잖아요.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에서 분리과세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 달에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지금처럼 연금저축 IRP가 있으시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한 연말에 한번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IRP, 연금저축 이게 지금 세액공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네.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 않나요? 연도별 납입액? 네, 그렇죠. 세금 환급을 해드리는데 국가가 무제한으로 다 내시는 만큼 혜택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상품,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의 연금 펀드, 보험사의 연금 저축 계좌 이런 상품들은 납입액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IRP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IRP를 가입하면 연간 1,5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혼돈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IRP에 있으시면 추가로 300만 원 더 받으시는 거고 연금저축 계좌가 없이 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IRP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럼 세액공제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느냐? 그러면 세액공제 환급률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환급률이 좀 적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많이 환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종합 소득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500만 원의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납입액의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저 금액을 다 환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납입한 금액의 16.5에서 13.2를 환급받는 그러면 거죠. 900만 원 다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대충 한 298, 한 200만 원? 거의 한 150만 원 150만 가까이. 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200만 들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내가 900만 원을 연간 납입했다.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6.5%를 환급받으니까 거의 한 148만 원, 150만 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13.2%를 환급받으신다 그러면 한 110만 원 내외를 환급받습니다.
딱 들었을 때 세액공제 그러면 세금을 다 면제해 주는 게 그거 아닌 네,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이제 약간 혼돈하신 분들 막 헷갈리신 소득공제, 분들은 세액공제 그 두 개 맨날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라고 해서 내가 900만 원 내면 900만 원 환급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납입한 금액의 13.2, 16.5%를 환급받는 것이고요. 소득공제. 이게 원래 소득공제였습니다. 옛날까지는.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아예 빼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셨던 분들은 소득에서 아예 빼주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소득공제가 더 좋은 거네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소득공제가 경우에.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세율도 낮고 뭐 세금도 거의 안 내는데 이거 소득공제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득공제 제도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차차 지금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표 나왔었는데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두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900만 원이라고 했으면 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IRP 계좌 한 계좌로 가져가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IRP를 개설해서 IRP를 추가로 이제 더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계좌를 두 개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뭐 이것도 수익을 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IRP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약간 관리상의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이 94년도에 만들어져서 먼저 시행되었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IRP 계좌를 만들면서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었고 IRP 계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또 안전자산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기, 적금, 예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연금저축보다는 IRP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계좌 관리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죠. 연금저축은 사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네. 모든 펀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 운영되는 펀드들을.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중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다 ETF라든가 펀드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IRP 계좌는 그렇지 않고 전체에 있는 계좌 잔액의 30%는 반드시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의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IRP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개인연금 들고 네. 보수적인 투자자는 IRP IRP. 들어라. 네, 그리고 네. 계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한 계좌를 몰아서 들어라. 그렇죠. 900만 원. 네, 뭐 지금처럼 주식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100% 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일반 계좌를 주식 투자하시는 것은 뭐 원래 하는 거지만 연금 계좌를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배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연금 계좌들에서 해외 주식을 주로 해외 ETF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결국 세금 부분이 본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네네. 맞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연금 수령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연금 계좌에서 ETF나 뭐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사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은 못 사고 해외 펀드도 못 사는데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라든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펀드를 사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 계좌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으잖아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대신 이게 공짜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을 지켰을 때 소득세를 좀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율과세라고 해서 5.5에서 3.3%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69세까지는 5.5%로 빼실 수가 있고 70세부터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로 저율과세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금저축계좌에다가 IRP에다가 내가 열심히 불입을 해서 거기다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수익을 냈을 때 국내 펀드나 국내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15.4%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또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펀드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거기서 마찬가지 또 양도소득세도 22% 내셔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5.5%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외 ETF나 해외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율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국내 펀드라든가 국내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세금이 없는데 연금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연금으로 받지 않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받아도 5.5%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불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해외를.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죠. 연금저축이 이제 연금 펀드, IRP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연금하고 또 세액공제 키워드로 혹시 사회 초년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뭔가 팁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다면 여러 연금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는데 일단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는 있지만 IRP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P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납입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자동이체를 하면서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뭐 단기 투자자에게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연금저축 계좌에는 크게 유리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또 답은 침착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이거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참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뉴스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움직여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깜깜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들을 발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좀 나아질까요? 근데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 소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예측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아예 깜깜이 상황이라서 그냥 리스크를 줄여야 더듬더듬.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시장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